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금격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예, 일제시기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예, 뭐 파시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백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현대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지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광수와는 비교되는 사람. 그렇죠. 일제시기에는 비교가 많이 되죠. 범인 선생님 지금 그 표정이 의기소침해 계신데 본인이 이광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광수는 방송을 준비한 거지. 본인이 이광수가 아니니까 의기소침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광수는 그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삶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영미 찬양 주제가 됐을 거예요. 예. 결론 아프리카를 갔는데? 희망 남아프리카 한국의 공화국이 영국 바스코다마다 다마가? 이게 뭐지? 다가마. 좋습니다. 아무튼 약간 비교되는 삶을 살았었던 이범석의 네. 일제 시기까지의 삶을 네. 조금 이제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제 시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이범석의 삶을 보면 극단적으로 평가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 시간 말미에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이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의 커리어에서 뭔가 이렇게 점점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 이승만한테 또 팽당하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상적인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히틀러를 존경하고 파시즘을 신봉하는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파시스트 중 한 명으로 남아버리는 또 이런 또 우를 범하시는 이런 또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4021-04-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족청기 이야기까지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이범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보면 어쨌든 OSS의 그 국내 진공 작전은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과 네. 이런 데 남아 있던 한적 장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병들,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징병 갔다거나 뭐 징용 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땅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입국을 하는 작업을 그 임시정부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또 군사 파트를 또 맡아가지고 이럴 때 이때 들어올 때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적 장병으로 들어와서 박정희 광복군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광복군설 이러는 건데 이때는 정말 그 한국 한인 그러니까 교포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른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다 데려가야 하니까 그걸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던 단체가 임시정부였고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 소속으로 이제 다 입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범석은 거기에서도 이제 군 파트를 맡아서 하시는. 네, 근데 보통 이제 한적 장병들 모으는 것 자체가 군대를 모으는 거였으니까요. 군대가 또 많아야 좀 신생 그렇죠. 국가가 모양이 좋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장준하 그렇죠. 그리고 김준엽 그렇죠. 선생님 네.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 같이 들어오죠. 이제 네. 그래서 자꾸 광복군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는 건데 이분들은 광복군이 맞죠? 아니 그 말고 이제 만주군에 있었던 출신들이 만주군에 있었던 네. 분들이 만주군 간부 출신이었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다가 한번 쫓겨나죠. 공항에서 한번 쫓겨나고 8월 29일인가요? 8월 18일 날 한번 18일인가요? 쫓겨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따로 개별 자격으로. 예, 맞아요. 개별 자격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학군 활동과 이제 교포 모집 사업을 끝낸 이제 이범석이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그것도 그룹을 지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46년 6월에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데 다들 48년에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남한 땅에 있잖아요.
이범석도 보니까 본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때는 건준이라는 아하. 아주 여운형의 근데 이분 여운형이랑 아까 그죠? 전에 인연이 있었는데. 싫어하진 않아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네.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여의치 않은 거죠. 이제 아. 여운형 선생님 존경하지만 근데 너무 좌익이 많아져. 아. 나는 좌익이 싫은데. 근데 여운형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근데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네. 재원 국회의원 누가 나와서 떠든 걸 제가 봤었는데 떠든- 떠드시는데 내가 이제 보다가 네. 여운형 선생은 우리 뭐라고 하더라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아버지 뭐 선생 민족의 선생님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 저 이승만 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의 차이를 넘어서 그냥 여운형은 네. 뭔가 그냥 그럼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여운형 선생, 여운형님은 나 그냥 여운형이라고 하면 되죠. 네. 공인이니까. 네, 여운형은 그 일본 일제 시대 때도 그 일본 사람들이랑도 그렇죠.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좌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 음. 직후에 건준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인의 치안을 책임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맞아. 명시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해방 직전에 합의하잖아요. 합의를 정보 합니다. 들어가서.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통치권, 행정권을 맡는 대신에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일본으로 갈 수 있게 여운형의 얼굴을 서달라 이거였던 그렇죠. 거죠. 사실 총독부에. 아이고 뭐 올라가는 그렇게 게. 협상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 맞아요. 그치.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타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는데 권력을 아무튼 가지기 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정치가였고 좌우를 아우르는 또 그런 분이셨죠. 아니, 우리나라 문제가 여운형의 타협을 깔려면은 이승만 더 까야 돼요. 근데 이승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운형이 그런 걸 까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로 치졸한 거죠 그런 거. 여운형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서중석 선생님이 이제 확 한번 띄우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연구가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중심으로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쵸. 그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대에도 그랬고 뒤 시기에도 그랬고 또 사실 비판보다는 네. 또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총 맞고. 해화동 로타리에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존경받는 좀 위치에 계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집회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운형 선생 같은 분이 저 들어가서 힘들어요. 왜요? 힘들어요. 통일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 원짜리 집회가 나오면 아 집회. 네. 집회라고 정도면 들어가지고. 그냥 모두가 동의하는 집회라고 들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김구나 광개토항이 제일 광개토. 높습니다. 광개토. 의외로 그거 제일 확률 높아요. 광개토 얼굴을 아나요? 좌우와 진보 보수를 넘어서 모두가 그렇죠. 굿할 거예요. 김구 선생 아니면 여운형. 또 요는 좀 상징성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여운형, 같아요. 여운형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운형은 이제 여기 건준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기 제가 알기로 그 양평인가에 있는 여운형 기념관 맞아 그거는 몽양기념관 있어요. 그 양평구청인가 어딘가에서 막 그 하여튼 경영난 때문에 최근에 그거 없어진다. 아 그게 주체를 네. 새마을 그 이상한 단체 거기에 넘겨가지고 네. 좀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게시던 분도 잘리고 해고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운형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운형 정도가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의 좀 세상이 오기만 해도 살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김광경님 하면 손자쯤 넘어가시죠. 되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몽양 여운형 기념관도 생긴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없어지면 근데 오늘은 이범석이 아 맞아요. 이범석 장군님 기념관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세요. 오늘. 저희 나중에 네. 여운형으로 하나 하죠. 네. 여운형으로 한번 방송을 준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이범석이 집중해서 아무튼 이범석도 네네. 이런 시각에서 건준이라는 데를 보니까 끼어 들어갈 틈이 없었다. 끼어 들어갈 틈도 없었지만 너무 좌익 인사가 많았다는 거죠. 자, 스스로도 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여운형이 싫은 건 아닌데 같이 일할 사람들 중에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잠깐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의치가 않으니 내가 이제 또 맨날 하던 일이 이런 거니까 한번 청년들을 또 모아볼까. 유켄트가 이때 등장합니다. 네, 이제 이때부터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년 10월 9일에 그 유명한 족청 조선민족 청년단을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범석이 그 광복군 출신의 그 참모장이니까 그 밑에는 당연히 젊은 광복군 출신의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되는 거죠. 이때 장준하랑 김준엽 선생님도 아마 이때 들어갔을 거예요. 장준하도 조청 출신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네네네. 네. 네. 그거 뭐 안 들어가고 그때 김구 비서였다가 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청년들이 다 들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이제 국가를 위해 싸우진 못했으니까 이제 국가 건설 기간에 뭐를 하자라는 그런 모두 단합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장군님이 청년단을 만든다니까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가담을 하게 된 네. 거죠.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민족 국가지상 민족지상. 네, 그죠. 이것은 아마 이범석이 죽을 때까지 이 국가지상 민족지상은 아주 본인의 그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본 독립운동도 이런 마음에서 한 번도 변절 같은 걸 하지 않고 쭉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달려온 거 보면 어디든 부르면 거절했다는 말 없거든요. 진정한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존경했었던 거군요. 이 시대 참 군인상 뭐 이런 거. 백선엽 장군. 백선엽은 간도터벌 때 같은 것들은 간도터벌 같은 것들은. 네네네. 네. 아무튼. 간특. 근데 이게 되게 전국적 조직으로 막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범석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또 있던 거죠. 이미 상징성을 갖추고 있죠. 그쵸. 광복군 참모장. 뭐 그죠.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이제 광복군 출신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청년 단이라는 게 있대. 근데 이범석 장군님이 뭐 대장이고 그 밑에 간부들은 다 광복군 출신이야. 막 이런 이제 좋은 호평? 이랄까? 말도 타고 다니시고 가게도 그죠. 그죠. 이제 또 인상 깊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타는 그 말을 또 타고 맨날 출근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저번 시간 말미에 얘기했었던 좀 규모가 제법 컸었던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했었던 군들은 거의 북한 쪽으로 넘어가거나 추후에 넘어가거나 이때 이미 북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한 쪽에서 무장투쟁 활동을 했었던 조직으로는 광복군이 최고였고 네. 그 중에 참모장이 이제 그쵸. 본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고 다 군 출신이고 하니까 미군정 측에서도 뭔가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딱인 거예요, 이 조직이.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대라는 걸 임시직으로 일단은 이제 이범석한테 맡으라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국방경비대 할 때도 되게 뭐 많은 걸 해요. 막 이렇게 사상을 검열하는 뭐 이게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벌써부터? 걸, 네, 그 짧은 기간에도 막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추진력 하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려 2개의 겸직을 국방장관과 이제 총리를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 되게 2개가 중요한 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2개의 직을 겸직을 하게 되는 이제 우리 상황이 프린스 온 거죠. 리가 또 이게 종친이라서 이렇게 종친이란다. 이 같은 그 이시라 가지고 이렇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왜냐면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승만과. 그 프린스 리랑은 그 청산리 전투 때부터 사실 인연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자꾸 그 그러니까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이분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게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이범석한테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우등불에 나와요. 아니 테러하면 안 된다고 펜팔입니까? 난리 법석 떠다니는 펜팔이었나 봐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등불에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승만이 되게 칭찬을 하는 글을 그 뭐 우리는 민족을 위해 싸워서 고맙다 막 이런 류의 글을 자기가 받았고 이제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건 배신을 당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토사구팽을 당한 이후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승만도 죽은 이후에 쓴 글인데도 그 장면을 되게 프린스 극적으로 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도가 대단했다는지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좀 마인드가 우리 저기 외삼촌도 지금 살아 계시면 연세가 80이 넘은 분인데 이승만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 4.19 때 대학생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승만 되게 싫어하는데 이승만을 국부라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이승만을 싫어해요. 근데 국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요 2개가 묘하게 같이. 이거 어쨌든 우리의 나라님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나라님.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지 시대에 않을까요? 그럴 연세가 수 드신 있겠죠. 분들은. 아무튼 저기 박정희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도 이범석은 살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박정희는 막 이승만 정권의 막 그 그렇죠. 독재 이런 걸 비판하면서 등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승만에 대한 존경심이라 그래야 될까? 이걸 일치를 안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그 이범석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자기가 기대한 거는 이제 이게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으니까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김구를 기대했는데 이승만이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범석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승만이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이승만이 대내적인 자리나 대외적인 자리나 그 돌아다닐 때 이범석을 계속 끼고 돌아다녔다는 완전 거예요. 그쵸. 초기에는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그게 있었고. 보통들 보는 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승만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승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 왜요? 표정 왜 그래? 그냥 이승만이라고 해요? 하세요. 알았어요. 표정 왜 그래요? 내가 대통령자 하고 싶다는데. 아니 코 간지러워서. 아무튼 이범석을 굉장히 위험 인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군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청년들의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자신한테 충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쪼라바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맨날 쓸 쓰셨으면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승만은 해방됐을 때 나이가 이미 뭐 그럼요. 70이 넘었고 그럼요. 이범석은 40대 40대 중반이니까 네. 한창 왕성할 전쟁 때니까. 때가 계산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19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50대예요. 네. 그리고 이승만은 50대입니다. 국내 지지 기반도 확고하다고 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광복군 출신이야. 음. 대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팽을 그쵸. 당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기부 충성 경쟁. 아니다. 이때는 이붕이 아니라 아마 장면? 함태영이었나? 네, 함태영이에요.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올리면서 네. 틀어지기 시작한 네. 겁니다. 근데 이범석은 당연히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함태영이 똑똑하게 이제 처신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롭게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그렇게 팽을 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한 번도 부통령으로는 못 가죠. 못 가. 제가 잘 궁금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부통령까지 뽑았잖아요. 1050 때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와 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통령보다는 국무장관이 좀 더 파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은 진짜로 그냥 런닝메이트이자 대체제 역할이고 그러면 그 당시 10가국 때도 국무총리가 오늘날 미국 국무장관 같이 부통령보다 조금 파워가 센 건가요? 그런 아니면 어떤 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은 건가? 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상징적으로는 부통령이 높죠.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이 죽고 이러면 바로 부통령이 네.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이니까. 근데 선거를 뛸 때도 러닝메이트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너무나도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무총리는 어쨌든 임명직이니까 음. 요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본인이 초대 국무총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직에 이렇게 집착을 했다라는 건 그렇죠.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의 상징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음. 어쨌든 이렇게 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팽을 심하게 당해요. 네, 왜냐면 완전 심하게 그 부통령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창당 활동을 하지. 그렇죠. 당 있죠. 당 정당할 때 음. 그걸 활동하지. 이렇게 그 정부의 수뇌부가 되거나 이런지를 못 하거든요. 인생의 이때부터 내리막이죠. 이제 야당 인생을 걷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만들었던 족청을 어허. 해산하라고 이승만이 그것도 이승만이 시킵니다. 이승만이 시켜요. 아니 시킨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때는 이승만이 대통령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해산시켜요, 해산시켜야 된다. 해산해라가 아니라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청천이 맞나? 지청천이라니요. 지청천 지청천 맞아요. 장군님, 주십시오. 지청천 장군님이 이러니까 그 신민사학사 소리 듣는 겁니다. 지청천 장군님이 이제 그 대장인 대한청년단으로 다 모두를 흡수해 버려요. 그 족청계의 사람들을. 이범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흡수가 됐으니까 대한청년당에. 사실상 해체죠. 흡수라고 그쵸.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해체죠. 해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순진하신가 보다. 이범석 정치력은 모르겠어요. 해방 이후의 삶만 아니까 저는 뭐 해방 그 현대사 전공자다 보니까 일단 해방 이후에 이범석의 활동들을 보면 정치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아니 이렇게 쫄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이 쫄보 보면 쫄보일 인지 수는 못하죠. 없죠. 일제 이런 강점기 짓을 때 보면 못하죠. 쫄보는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해방 이후에 했었던 짓만 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가는 다른 결이기 때문에 짓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쫄보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영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력을 그쵸. 이렇게 확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쟁취해 내실 만한 능력은 없어요. 아예씨는 안 해 그냥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함태영한테 그럼 지지를 않았겠죠. 자기 지지 기반이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청년들이 자기 밑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는 초대 국방부 장관의 국무총리 자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광복군 참모장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부통령 할 때 팽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평생 외야에 머무를 수밖에 반기문인데요, 반기문 거예요. 아, 손학규 같은데. 약간 아니요. 손학규는 그래도 그냥 좀 무관의 발버둥을 이미지가 쳐요. 없긴 하지. 발버둥을 쳐요.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정말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정말 그냥 싸움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승만을 끝까지 존경해요. 네. 진짜 그게 또 참 애잔하다 애잔해. 야, 좀 우직한 면은 있어요. 그런 거 진짜 같더라고요. 우둥불이네. 네네 그렇죠. 모닥불처럼. 네네네. 근데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사셨고 그 마지막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 72년에 아마 돌아왔어요. 70년 아니에요? 72년. 왜냐하면 72년이에요? 우등불을 아. 71년에 출판을 해요. 유신을 못 보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72년에 아마 돌아가시고 심근경색인가 그걸로 돌아가셔서 그 우등불을 남기고 진짜 1년 뒤에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생일을 맞췄으니 네. 우등불 미스터리. 네. 네. 청산리 미스터리입니까? 그쵸 이제 사상자 미스터리. 그 우등불이라는 이제 자서전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네. 회고록이에요. 근데 이게 회고록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우등불이 처음 발간된 건 1941년이에요. 그것도 중국어로 출판이 돼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왜 중국군이랑 계속 같이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활동을 어디 선전을 해야 되는데 선전할 매체가 뭐였겠습니까? 그냥 언론 매체 아니면 책, 소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담당해서 쓰는 중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범석은 그래서 몇몇의 이제 그 전투기라든지 뭐 중국 사람들도 항일 무장투쟁하는 거 적고 이렇게 하는 그 복내부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내부. 네. 하품을 아주 네, 소리가 황지처럼 들렸나요? 하시네요. 네, 어떻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명이라는 설도 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무명 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명 씨,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 없다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분이 곧 복내부 씨다라는 이제 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국 사람이 맨 처음에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 네. 문학 작품 연구하다가 아하. 보다가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글을 원체 많이 남겼고 이게 다 소설처럼 되게 제가 막 미사유가 많다고 한 게 소설이에요, 소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만턴 싱하는 이런 책처럼 자전소설 자전소설 같은 거? 같은 애.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쓴 소설.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이것도 그 41년에 서안 광복사라는 데서 한국적 분노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는 건데 이건 이범석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이범석이 썼다고 할 수가 있는가가 첫 번째 그 의문점이라는 거죠. 이범석이 직접 써서 무슨 탈고를 맡겼다던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증언상 그 복내부 씨라고 네. 얘기하는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밤새 이범석의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럼 맞네요. 그러면 이범석이 쓴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각색이 되고 했을 테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복내부 씨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더 강조가 됐을 거고. 안철수의 생각 같은 거네. 그건 제가 안 읽어봤어요. 이덕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건 1차 자료가 아닌 네. 1차 자료가 아닌 일단 어떤 주관이 너무 많이 작가의 주관이 들어간 소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물론 뭐 사실 그대로 받아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되게 소설 같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이름은 이범석입니까? 네네, 이범석이에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소설, 그러니까 읽고 나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왜 호해고록 읽으면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시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막 가끔 그 러시아 여자 만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톰스크에서 그때도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41년에 처음 이렇게 그 광복 총서 가운데 하나로 막 이제 그러니까 광복 총서 아무튼 이런 걸 계속 소개하는 총서 중에 하나로 발간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해방 직후에 막 이거를
그 김광주라는 그 중국어 번역하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46년 4월 20일. 그러니까 그 이범석이 귀국하기도 전이에요, 사실은. 그때 이분이 바로 번역을 해서 한국의 분노라는 책으로 번역서를 내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실 이건 번역서죠. 한국적 분노를 한국말로 번역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번이 또 출판이 되고 또 이제 정부 수립 날 48년 8월 15일에 네. 이때는 아예 혈전, 뭐 청산리 혈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책이 나와요. 이거 중심적인 내용이 청산리 전투겠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때 당시는 이범석 하면은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 하면 이범석이라는 이미지가 팽배했다고 해요. 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5, 6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60년대까지도. 네, 뒤에 나오겠지만 이땐 홍범도란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등불의 홍범도는 무례배요, 무례배 약간. 네. 김자진은 이제 같이 열심히 싸운 사람. 이제 그 홍범도가 약간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왜 그랬는지는 지금 돌아가시니까 여쭤볼 수는 없지만 이제 홍범도가 그 러시아로 들어가잖아요.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1964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 팔다리 다 잃고 힘들 때 사상계에다가 이제 연재를 해요. 또 이거를 하필 사상계. 그럼 우리 장준하 우리 네. 준하 제자가 있는. 근데 이때부터 조금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은 유해져요.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도 이제 내리막길 걷다 보니까 야,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사료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일본 측 이제 이제 노획 자료들도 막 이제 발간이 되고 또 이제 어느 사람들이 이제 투고를 하게 되는데 동아일보 이런 데에 내가 독립운동 현장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범석이 저렇게 청산리가 자기 거인 거 떠드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투고 기사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제 뻥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직감을 했는지 64년에 이렇게 사상계에 일단 청산리 항전 그 혈전 얘기를 홍범도 장군도 뭔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등불에서도 여전히 근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안 좋아요. 그냥 제가 아는 홍범도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좋게 표현은 하지만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디야 카자흐스탄에서 그냥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죽은 장소도 다르고 사실은 다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수정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홍범도가 네, 홍범도가 거기서 죽죠. 거기 카자흐스탄에 홍범도 거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분도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에서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네, 그냥 이범석은 자유시에서 죽어버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그때 그 강제 이주 당해서 카자흐스탄에 살다가 돌아가셨죠, 홍범도 선생님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사실관계의 오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약간씩 보이는 건데 홍범도와의 관계가 뭐 사전에 안 좋았었나요? 이전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떤 아니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을 뭐 사상적인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홍범도가 출신이 좀 미천하잖아요. 네. 뭐 아주 전근대에 태어났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근대 이행기에 태어났던 분 그런 게 좀 아하. 걸렸을지도 모르고 아하. 사실 그럼- 김자진 같은 경우는 명문가자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이광수는 아주 그냥 왜요? 아니, 미천한 신분이니까 이광수가. 아 그렇죠. 이제 비천한 삶을 살았으니까. 삶은 그런데 집안이 이광수 그렇진 않죠. 집안 집신벌레 같은 놈 선조 그럴 수 때 있지 뭐 뭐. 할아버지 위에는 괜찮았고 홍범도는 아예 포수 출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본인이 이광수의 빙이 돼서 이범석과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는 겁니까? 약간 연구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거 연구하다 보면 자기 까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뻥튀기 좀 한 거네. 자기 거 뻥튀기 좀 한 거네. 이 정도인데 네. 우등불을 살펴보면 뭔가 좀 더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나옵니까? 일단 그
청산리 전투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이제 해방 공간에서 자의식의 이것도 그건가요? 그거 다 같진 자기가 한 않- 거는가? 그러니까 그거 같진 않은데 네. 당시에 청산리 전투라는 게 가졌던 그 청산리 전투라는 게 국민들에게 미쳤던 영향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본군과 맞붙어서 이겼었던 전투 몇 개 안 되는 전투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두한이 김전인 장군 아들이라고 그쵸.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였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해방 직후에 자기가 귀국하기도 전에 이거를 막 번역해서 냈다는 사실은 왜 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2년 있다가 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책을 재판도 꺼내고 하고. 심지어 이제 출판 기념회까지 여는. 출판 기념회는 원래 정치인들의 그런 거 되게 잦아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이회창도 97년 대선 때 나왔던 책 그럼요. 다시 해서 2002년에 나오고요. 이명박 신화는 없다는 9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한번 그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저 같이 일하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정리해라.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죠. 네. 그거를 한번 며칠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때 제일 많아요. 그러겠죠. 이때 자서전이랑 회고록이 쏟아집니다. 저번 총선에 완전 미쳤었어요. 회고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대선 때 들어가면은 안철수만 하더라도 한 권이 아니에요. 안철수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회고록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출판 기념회가 뭐 합법적으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수단이었어요. 돈을 그쵸.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아니라 그건 이제 돈 받는 거죠. 네, 후원 받는. 후원금. 어. 이 흰봉투에서 이게 이렇게 담아서 이게 바로바로 그쵸. 사는 거니까 현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현금으로. 음. 이게 이제 정치 자금이 이제 들어가는 유입 경로기도 하고. 근데 뭐 물론 이범석이 그랬었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근데 아무튼 출판 기념회 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범석 장군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갔을 거고 거기서 또 얘기했겠죠. 청산리 전투에서 어떻게 뭘 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가 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실은 항일 무장 투쟁에 그럼요. 있어서 훌륭한 사실은, 업적을 남기신 네. 분은 맞습니다. 독립운동사의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정도로 한 일이 많은데 국민당 쪽 군으로서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늘 청산리 전투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삼천리에도 이제 삼천리라는 잡지에도 싣는데 거기는 딱 청산리 얘기만 딱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김자진 장군은 죽었고 김두한은 아직 이렇게 두한이는 아직 두한이는 저기 깜빵에 우미관에 근데 우미관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조폭처럼 있는 상태였고 약간 조폭이야 조폭. 그죠 조폭이죠. 아니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예. 조폭으로 있는 상태였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인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은 이범석이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고의였던 아니던 청산리 전투는 이범석 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뭐 본이든 아니든 그게 60년대 말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60년대 말까 60년대 초반에 네. 60년대 초반에 이범석이 그 미국의 그 교무위원인가 교육부 같은 데 이제 행정기관 담당자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하고 연락을 하고 취하다가 한국 사료 이게 미국에서 사료를 이제 네. 한국에 준다 이런 얘기 워싱턴 이제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 듣고 사료가 공개된다. 이 쪼라바시를 탔겠네요. 그래서 64년부터는 이제 자꾸 잡지에 게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2회 연재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럴 때 그때부터 사실 홍범도 얘기가 추가가 되거든요. 71년 우등불에도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잡지본에도 갑자기 홍범도 얘기가 추가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자료들이 공개된다는 걸 이미 알고 61년부터 아마 작업을 시작하진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죠. 좋습니다. 일단 40년대 해방 이후 48년 시점에서 그 한국적 분노를 그렇죠. 번역하기 시작했던 건 정치적인 어떤 의미들, 그다음에 자신의 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한 과시 혹은 아니면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였고 64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그 장준하의 사상계를 네. 통해서 냈었던 건 전에 이제 뻥튀기 해놨었던 거를 조금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이제 중요한 거는 왜 71년 죽기 1년 전 네. 71년 시점에 우둥불 그 이름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때 출판을 하려고 했었나 요게 이제 중요하겠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기가 서문에 쓴 거는 뭐 자기의 그 일생을 한번 회고해보고 뭐 이런 이제 되게 미사 여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당시 상황과 추측을 해보자면 1962년에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독립유공자들 포상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면 이때 홍범도는 포상 대상자예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우등불에 서술된 홍범도 장군의 그 언급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뭐라고 했냐면은 홍범도 장군은 일단 무식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싸움에 참여하려다가 뭐 그만두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우리가 타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욕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순화시킨 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천청 장군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는데 지천청 장군이 청산리에 참여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천청 장군이랑도 아마 1, 2 그러니까 군에서의 1, 2인자 갔다가 이제 경계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른 자기랑 같이 항일무장 투쟁했던 사람들은 다 포상자가 됐는데 포상자 명단에 없어서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범석, 가령 이범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아니 지청청 장군 들어갔고 홍범도 장군 들어갔으면 왜 이범석 장군은 안 들어갔느냐? 근데 이거 희한하긴 하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내각 사무처장이 김병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영웅인데. 나중에 최신문 장관 되는 김병삼이구나. 네, 김병삼. 저희 고등학교 이사장님이셨어요. 학교 창립자예요. 이것도 연결고리. 네,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제 김병삼 씨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적 과오가 뚜렷한 이 변절한 일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공자 포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송진우, 장덕수, 최남선, 이범석은 이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기준 정치적 과오가 뚜렷하거나 변절한 자 요거 두 규제 중에 하나에 뭘까요? 그게 이게 지금 미스테리예요. 뭘까요? 뚜렷하게 정치적 뭐가 과오가 있죠. 뚜렷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과오 쪽 아닐까? 변절은 안 했잖아요. 일단. 그치. 변절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정치적 과오 이 군사 정권 이 71년 이 시점에 군사 정권이 생각하는 이범석의 과오가 뭘지가 굉장히 이승만의 직권을 도와준 거죠. 62년 62년 아니에요? 62년. 그러니까 최근 71년이고 62년. 62년에 유공자 포상. 이승만을 격파하고 5.16 정권이 섰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리고 송진우도 사실은 보니까 송진우 변절한 건 아니거든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송진우. 동아일 보기에는 애매하니까. 그 송진우도 사실은 그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민당 뭐 그런 거로 되면서 뭔가 구세력 네. 뭔가 뭐 박정희가 일소해야 될 세력 이런 것들로 다 몰아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5.16을 스스로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구세력에 대한 그렇죠. 혁명. 4.19를 이어받은 거라고 이제 본인들은 이야기를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다 정치적 과오로 묶으면 이승만과 어떤 이승만의 한민당 뭐 구세력 이런 것들로 이범석 자체를 이승만 계로 이제 평가를 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어쨌든 뭔가 초기에는 소울메이트 형식으로 이제 데리고 다녔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과오 요거가 아마 해당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제 장덕수랑 최남선이랑 같이 엮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국의 이제 일제시기 네. 문서 공개까지 이제 한몫을 하게 그쵸. 되면서 본인이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고 다녔던 네. 그 어떤 그 청산리 전투 자체가 이제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진실이 좀 밝혀지는 시점 네. 요때에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일제시기 문서라고 하는 게 21년에 간도 출병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거 자료인데 이거가
일본 군사령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반환할 때 이제 받아온 거고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반환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통로로 들어오는 거죠. 미국에서 입수를 하는 거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국회 네. 그 도서관장인가 뭐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온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사학자인 그 강덕상, 네. 그 김정명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자료집 엮어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 군 입장에서 자신들한테 피해를 크게 입혔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한 게 홍범도 부대하고 싸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홍범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는데 홍보는 실제와 완전히 중요 인물로 다른 이제 거죠. 딱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홍범도. 이렇게 치명적이네요. 되니까, 네, 치명적인 거죠. 그런 맥락 안에서 갑자기 우등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독립군 하면 청산 전투 하면 나 이렇게 신화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공격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사실 공격이 아니라 진실 까발려지는 거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노역이네요. 왜냐면 이제 죽기 1년 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명예를 위한 생각했는데. 싸움, 명예를 위한 분투, 마지막 전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71년에 이제 우등불이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못 됐다는 사실. 이런 사실과 나가는 선거 족족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정치권에서 활동을 못 했죠. 네. 그래서 꿈은 계속 꾸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도 표심을 잃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마 이제 1900 진짜 절묘하게 어떻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렇게 우등불이라는 걸 재간행하면서 근데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출판사도 되게 신생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요. 안 내줬구나.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은 모르겠지만 뭐 생긴 지 1년도 안 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하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옛날에 그리워서 냈는지 뭐 진짜 예. 내 한 삶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 냈던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우등불이 1933년에서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범석 장군님은 한국 광복군에서도 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1933년까지 왜 끊었는가? 사실 이것도 궁금한 일이거든요. 뒤에 화려했었던 또 이력들이 네, 남아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톰스크에서 수용소 생활한 얘기도 하긴 하는데 나중에 광복군 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뭐 아까도 지청천 장군 얘기를 계속했지만 지청천 장군의 그런 같이 활동했던 시기 이런 거 서술에 있어서의 이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끝내긴 했는데 어찌됐든 남바 2였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국내지를 해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주는 독립운동가 이면서 해방 이후에 정치인이죠, 정치인. 네. 정치인으로 활약했던 이범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단 어쨌든 활약을 하신 건 맞으니까 네.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에서부터 광복군 참모장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초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까지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파시스트 이범석이 정치 생명의 끝자락에서 불거진 청산리 전투에서 미스터리 이게 이제 다양한 시선 속에서 던져진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주의 네. 운동 특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중간에 또 끊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운동 특집을 안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실 텐데 아마 이분이 실명으로 나오시겠죠? 아닌가? 실명 안 하셔도 아마 이제 목소리 들으면 역사 아실 덕후 거예요. 들은 목소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진짜. 네, 그렇죠.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실 예정이니까 그러게요. 꼭 특별한 분이 오시네. 다음 시간에 꼭 들어주는 걸로 약속해 주셨어요. 들으실 수밖에 그렇죠. 없는. 들으실 수 없겠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범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